7번. 그다음에 UPS와 ESS. 뭐 같이 나오네. 일단 UPS, ESS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건데 이거 교재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응용해서 그냥 작성해 본 겁니다.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응용해서 그냥 제가 작성해 본 거예요. 해봤는데 우리가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목적, 구성, 작동 원리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목적은 UPS는 무정전 전원 공급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ESS는 무정전 전원 공급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했다가 에너지가 남을 때는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는 부족할 때는 방출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사용하는 패턴에서 다른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배터리 입장으로 봤어요. 둘 다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UPS는 계속 만충전돼 있다. 평상시에 맞죠? 정전됐을 때만 방출. 이렇게 하는 무정전 공급을 위해서. ESS는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뭐 24시간 패턴이면 24시간 안에 저장하는 시간, 방출하는 시간. 계속 저장, 방출 이렇게 하는 게 ESS잖아요. 그 배터리의 사용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거에서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왜 그렇게 하냐, ESS는. 자, ESS는 기본적으로 개통에 설치했을 때는 개통 전체의 에너지가 발전량이 남을 때 충전, 그 다음에 부족할 때 방전, 이렇게 가는 거고요. 수용가에다가 설치했어요, ESS를. 그러니까 가정에다가, 집에다가 내가 ESS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실시간 요금제로 가면 요금제가 쌀 때는 충전, 그죠? 그 다음에 비쌀 때는 내가 저장한 걸로 써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용가에서 ESS인 거죠. 태양광 발전에서 ESS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태양광 발전에서 ESS는 어떻게 해요? 개통에 이게 막 변화되는 발전량을, 특히 풍력일 때 변화되는 발전량을 개통에다 연결을 해버리면 변화되는 발전량만큼 이 발전소에서 변화되는 발전량만큼 이거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제어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자전거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가지고 내가 발전기에 에너지, 그 다음에 내가 이 발전소의 터빈이다. 그 다음에 이 페달이 발전기다. 그 다음에 이 바퀴가 발전기고 페달은 뭐라고 해야 되나? 페달이 발전기인데 이 바퀴는 바퀴가 발전기가 60Hz로 돌아가야 된다. 똑같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60Hz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에너지가 막 남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 소비자가 이 부하가 작아요. 발전소보다. 그러면 개통의 주파수는 어떻게 됩니까? 발전량이 크고 부하가 작아요. 주파수는 증가요, 감소해요? 증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전량이 작고 부하가 커요. 그러면 감소, 이렇게 된다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아시는 거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해를 위해서는 내가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부하는 작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내리막길이다. 부하가 작아요. 근데 내가 힘이 남아더라. 그럼 속도가 빨라지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개통에 이제 주파수 안정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력 발전기나 태양광 발전소에 ESS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목적을 이해를 하고 보면 되는 거죠. 구성도 이런 구성을 이제 뭐 그리면 되고, UPS는 정유기, 배터리, 인버터 이렇게 해서 무정전으로 계속 공급하고 축전지는 항상 충전, 정전 시에만 방전. 근데 ESS는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구성인데 뭐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여기에다가 ESS를 설치를 한다. 개통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ESS에는 이제 뭐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배터리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배터리 있어야 되고, 배터리를 제어하는 BMS 있어야 되고, 제어 시스템. 그 다음에 여기에도 ESS 표현했는데 뭐 PCS 또는 인버터라고 해도 되죠. PCS. ESS 시스템이라면 이제 PCS. PCS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가지고 충전도 하고 방전도 하고 이런 이제 요소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UPS는 그리면은 여기 UPS가 있고 전원에서 공급이 돼서 UPS로 부하로 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정유기가 있고 이제 인버터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그럼 기본적인 시스템은 부하하고 전원하고의 시스템이 어떤 연결이에요? 직렬 병렬로 보면은 뭔가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직렬 개념. 구성 개념이 그렇다. 개통에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ESS는 개통에서 전원에서 부하로 가는 것 중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 구성. 그러면서 이제 충방전하고 이 개통의 어떤 주파수 안정도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건 무정전 전원 공급을 위한 시스템이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UPS는 평상시와 정전시로 구분을 한 거고요. 작동 원리를, 작동 방법을. ESS는 다르거든요. ESS는 어디에 설치됐느냐. 이거 이제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전력 계통에 설치했느냐, 전력 계통의 주파수 안정도 또는 이제 전압 안정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 이제 사용량을 뭐 또 잘 제어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는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이잖아요. 이렇게 발전되는 거를 쭉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하는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수용가에서는 전력 요금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충전하고 방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8번 디젤 발전기 전격 출력 3가지. 그죠? 어려웠던 문제죠. 우리가 어려웠다라는 거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안 보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제가 이제 비상 발전기의 용량을 선정할 때 우리가 뭐 용량 계산하는 거 하는데, 용량 계산할 때 뭐 시간이 없을 때는 이 얘기까지 강의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얘기하면서 뭔가 용량 계산하는데, 지금 이제 GP법으로 용량 계산하죠. 그 용량 계산해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나온 게 단위가 뭡니까? 용량 GP법으로 하면은, GP법이든 뭐 PG법이든 용량 계산하면 kVA로 계산되죠. 근데 우리 비상발전기는 항상 킬로와트로 하죠. 일단 kVA를 킬로와트로 환산해가지고 우리가 용량 선정을 해야 되겠죠. 전격을 선정할 때. 이제 일단 이런 단위 환산도 한번 해줘야 되고요. 실제로 실무를 할 때 보면. 그 다음에 이 킬로와트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킬로와트가 하여튼 계산이 됐어요. 그 카탈로그를 찾았어요. 카탈로그 쭉 보니까 용량이 2개가 나와요. 카탈로그 보면 용량이 2개가 나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수변전 설비 계획 이런 책들도 보면은 2개로 나오고, 이 2개가 항상 얘가 비상 출력이냐, 거기 책들에 보면 연속 출력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실무를 해보신 분은 비상 출력, 연속 출력이 있는데, 같은 카탈로그에 비상 출력은 예를 들어서 1000kW인데 연속 출력은 920kW 이렇게 나오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뭘로 선정해야 되냐? 비상으로 해야 되냐? 연속으로 해야 되냐? 저는 실무에서 안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1000kW가 계산이 됐는데 어떤 용량 산정 방법으로 해서 계산했더니 내가 1000kW의 비상 출력을 선정해야 될 거냐? 연속 출력으로 해야 될 거냐? 이렇게 해서 안정성을 가지려면 뭘로 해야 돼요? 연속 출력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연속 출력이 1000kW인 거. 그럼 비상 출력은 예를 들어서 뭐 1100kW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주는 게 안정성을 위해서 해주는 거죠. 저는 이제 실무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3가지래.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하나가 더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나는 모르니까 이제 못 푼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근거 자료는 요거 문 교수님이 줬어요. 문 교수님이 먼저 찾아가지고 우리 톡방에 공유를 해주셨는데, 일단 비상 상력 출력, 검색해 보면 비상 출력, 상용 출력, 연속 출력이라는 건 나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근거가 뭐냐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규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국제 규격에. 그래서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비상발전기. 그 비상 출력하고 제가 얘기했던 연속 출력, 저 녀석이 제가 얘기했던 이 연속 출력이 상용 출력입니다. 상용 출력. 일반적인 카탈로그에서 연속 출력 나와도 이게 상용 출력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속 출력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서 나눠놨어요. 그럼 비상 출력은 정말 정전이 됐을 때 비상시에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인 겁니다. 잠깐 동안 가동해도 괜찮은 거, 그죠? 똑같은 제품이지만 더 오랜 장시간 동안 가동을 하려면 이 비상 출력만큼 하다 보면 뭐가 문제예요? 과열이 문제잖아요. 과열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 상용 출력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라는 거죠. 연속 출력은 계속 연속적으로 가동하는 출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문제의 또 오류도 있어요. 비상용 발전기라면서, 그죠? 비상용 발전기는 연속하는 발전기가 아니잖아요. 얘는 이제 상용 발전소에서 설치하는 그런 발전기의 개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비상용 발전기여서 우리는 실무적으로 항상 비상 출력하고 비상 발전기로서의 어떤 연속 출력을 받는데 여기서는 그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기준에 보면 세 가지의 요소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카다라고 보면 영어로 많이 쓰여져 있는데 스탠드바이, 뭐 프라임 파워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비상 출력은 한전에서 정전됐을 때만 잠깐 동안 가동하기 위한 용량으로 선정을 할 때 사용하는 거. 상용 출력은 얘도 이제 비상 발전기인데 비상 발전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피크 제어를 살짝 한다라든지 정전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조금 장시간 가동을 한다라든지 할 때 이제 이 연속 출력에 대한 게 상용 출력에 대한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속 출력은 개념 자체가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비상용 카탈로그에 표기되지도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카탈로그에 표기되어 있는 연속 출력이 연속 출력이라고 혹시 쓰여져 있더라도 이 영문으로 프라임이라고 쓰여 있으면 이게 상용 출력의 개념이다. 앞으로 이제 실무할 때 이걸 이제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용어만 딱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 실무적으로도 봤어요. 이렇게 스탠드바이 파워, 프라임 파워. 그럼 내가 용량이 1000이 선정이 됐다. 예를 들어서 라고 하면 내가 1000kV에 대한 용량, 그리고 비상 출력으로 1000을 잡을 건지 여기 상용 출력으로 해서 1000을 잡을 건지 이런 것들을 얘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제가 아까 신뢰성을 위해서 내가 연속 출력 1000kW 이상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용어를 정의를 해놨구나. 내가 선정하는 발전기가 정말 비상시에 정전 시에만 그냥 동작한다. 또 화재 시에 이제 정전 시에 또 화재 시에 이 소방 펌프용으로 대부분 쓴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제 풀로드가 걸리지 않을 거고 시간도 뭐 어느 정도 시간 가동하다가 기름이 다 없어지면 또 정지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선정을 했으면 내가 1000kW 용량이 선정이 됐을 때 비상 1000kW로 해도 이 개념으로 보면 비상 1000kW로 해도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제가 실무에서 조금 더 뭐 돈 별로 차이 안 나니까 내가 조금 더 올려서 하자 이런 개념을 했었는데 이제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야 1000kW 용량이면 비상 1000이어도 되는데 왜 연속 1000으로 했냐, 비상으로는 왜 1100까지로 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경제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개념도예요. 개념도가 뭡니까? 얘는 이제 비상 출력을 썼을 때 정전 시에만 잠깐 쓰는 그런 용도의 어떤 출력 개념이다라는 거고, 얘는 연속 출력이죠. 연속 출력인데 어떠한 발전기 용량 전체가 연속적으로 착 갈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연속으로 쫙 갈 수 있는 건 연속 출력인 거고, 상용 출력은 이 부하율이 이제 100%가 아닐 때입니다. 그래서 부하율이 한 70%, 여기는 한 70% 이하 이 정도에서 일반적인 이런 부하에서 우리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상용 출력이.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제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SPD 시설 방법. 자, SPD는 시설 방법과 이제 접지도체 최소 구격 이렇게 나왔어요. SPD는 또 아까 피레기처럼 어떤 전원이 있고 이게 어떤 부하 기기가 있으면 이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SPD가 칠하는데 이 시설 방법에 대해서 뭐 어떤 분은 뭐 CT1, CT2, 커넥션 타입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또 뭐 저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설을 해나갈 때 정격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렇게 보신 분이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가장 목적 자체가 이 서지에 대해서 제한 전압으로 잘라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이 기기에 견딜 수 있는 전압보다 더 낮은 전압으로 선정해야 된다. 그런 또 위치에 따라서 얘네들을 선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만 썼을 수도 있죠. 이거는 정답이 어디에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전체적인 거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걸로 제가 달아봤어요. 그럼 나중에 시설 방법으로 해서 썼지만 SPD SPD 정격 선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도 나중에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정격이 설치 장소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질 거고, 또 설치 장소의 환경에 따라서 정격들이 바뀔 테니까. 정격은 뭐를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UC,
UC는 뭐 어떤 전격이에요? 하나 더 적을까요? 전압에 대한 거 UP. 일단 제한전압은 뭐 이건 다들 아실 테니까 이 제한전압은 기기가 견딜 수 있는 전압이 요만큼이라면 요거보다 더 낮게 해서 선정해야 된다. 맞죠? 그게 이제 UP에 대한 거죠. 제한전압. 그럼 UC는 상용 주파수의 전압이 얼만큼 걸려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이 SPD가 평상시에 걸려 있는 이 상용 주파 전압에 대해서 견뎌야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게 UC인 거고. 이거 또 하면은 이것만 1시간 갑니다. 빨리 갈게요. 그럼 또 뭐 있어요? 왜냐면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전격이 뭐냐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전격에 뭐가 있어요? 공침 방전 전류가 있죠? IN. 근데 공침 방전 전류는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1등급 SPD 같은 경우에는 뭘로 표현합니까? 뭘로 표현해요? I로 시작하는 건데. 임펄스. 어떻게 언제 합격하시려고? 임펄스. 임펄스 1등급은 임펄스로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IN은 이 둘 다 이제 킬로암페어 이렇게 전격을 표현하는데 얘는 시간이 얼마예요? 8에서 20 마이크로세크의 파장에 대한 공침 방전 전류. 그죠? 임펄스는 10에서 350 마이크로세크.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이제 요 정도가 제가 작성하는 요 정도가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주 기본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20 마이크로세크의 시간, 350 마이크로세크의 시간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쫙 서지파잉 이렇게 가는데 이게 몇 프로 감쇄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20과 350이 50%, 그죠? 이제 알고 계시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표준 전류파형의 50% 감쇄할 때까지 이 시간이거든요, 시간. 여기서 이제 뭐 10에서 90 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도 아셔야 될 테지만 또 일로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이게 표준 어떤 전압과 표준 전류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는 거고 아무튼 이런 이제 등급에 따른 이 공침 방전 전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누설 전류도 있어요. 아까 피레기처럼. 자,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설치 장소 어디에다 설치하냐? 기기를 보호해야 되는 장소. 그래서 서지가 들어와가지고 기기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장소에 설치한다. 타입 1, 2, 3이 있다라는데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이거 설치 장소를 확인해가지고 타입 1이 뭡니까? 공침 방전 전류를 임펄스로 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방전이 돼도 문제없게끔 전격을 선정하는 게 타입 1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데는 이제 타입 1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부에서 뭐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소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 장소의 환경, UC, 아까 UC, 평상시의 전압. 이렇게 조명도, 뭐 변압기도, 차단기도 다 전격 전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도 평상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얘는 개념은 좀 다르지만 여기 평상시에 이 전압의 상용주파 전압에 의해서 얘가 견뎌줘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다른 부하들은 그걸로 일을 하지만 견뎌줘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에 견뎌야 된다. 근데 여기가 220V 이렇게 대지 전압이 걸려 있는데 220V만 걸려 있습니까? 아니죠. 더 높아질 수 있죠. 언제 최대로 높아져요? 상용주파가 언제 최대로 높아질까요? 그렇죠. 뭔가 지락 사고가 생겼을 때 특히 이제 IT 계통이라고 해도 되고 비접지 계통에서 내가 지락되지 않은 상에 걸려 있는 SPD는 대지전이 상승이 루트 3배 발생한다. 루트 3배 발생해가지고 시간이 길게 가잖아요. 거기서 훅 방전해가지고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견뎌라.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 환경을 보고 검토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전, 고장 모드 추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전격 전류 선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기와 보호 협조. 그래서 목적 자체가 기기에 견딜 수 있는 전압이 정해져 있다면 그거보다 낮은 보호 레벨을 갖는 거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기 앞에다가 바로 선정해 주는 것이 좋은데 아무튼 인입구에서도 어떤 설비 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서도 어떤 배선 기구 이런 것들에 대한 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약한 기기들도 있고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 보호 협조를 검토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거리가 멀면 이 제한 전압이 또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또 그 기기 앞에다가 추가적으로 SPD를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SPD 간의 보호 협조 또는 SPD와 기기하고의 보호 협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최종 규격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도체, 우리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도체 길인데 SPD로 들어오는 이 도체, SPD 접속 도체 또는 이제 접지 도체, 그죠? SPD 접지 도체의 최소 규격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케이스에 있는 걸로 이렇게 답을 달아놨어요. 요거는 이제 기왕에 시험 나왔으니까 이제 좀 암기하고 계시도록 하고, 우리 이제 뭐 종합정리반 이런 데서는 미리 이미 거기에 조금 미리 알려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본반에서는 여기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뭘 해야 돼요? 이 굵기 선정에 대해서 내가 작성해라라고 하면 기본은 써야 되잖아요. 기본을 쓰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SPD 접지선의 굵기 선정에 대해 설명해라라고 하면 기본은 어떤 접지선, 그게 어떤 선이든지 거기에 흐르는 어떠한 충분히 흐를 수 있는 전류를 산정을 하고 그 전류에 뭐를 산정을 해요? 시간을 산정하고 이렇게 해서 견딜 수 있는 굵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식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접지선의 굵기는 K분의 루트 T 곱하기 전류 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얘도 방전이 될 때도 일로 흐를 테고, 그죠? 그 다음에 방전이 되는 시간이 있을 테고, 방전 전류, 내격 전류의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 시간을 산정해가지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온도, 처음 온도가 주위 온도 30도면 30도에서부터 GV로 했으면 몇 도까지? 160도까지, 맞죠? 단시간 견딜 수 있는 온도 160도까지. CV로 뭐 안 하실 텐데 CV로 혹시 했다라고 하면 250도까지, 그죠? 어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CV선에 견딜 수 있는 온도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근데 여기서는 이제 힘든 게 최소 단위를 쓰라고 했으니까 또 KC에 의한 이렇게 했으니까 KC에 있는 내용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방전 전류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똑같은 식으로 방전 전류, 똑같은 식으로 또 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큰일 났네. 똑같은 걸로 보면 SPD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SPD가 고장나면 떨어져 나갑니까? SPD가 고장나면 여기에서 이렇게 단락전류가 흐릅니까? 고장전류가 흐릅니까? 일단 고장전류가 흐르죠. 이게 특성 요소가 고장이 나면 여기가 고장전류가 순간적으로 확 흐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상용주파 전원이 전류가 되어서 흐를 겁니다. 이럴 때 이 접지선이 타버리거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장전류를 또 생각해가지고 고장전류가 흐르는 시간, 저 앞에서 차단되는 시간, 고려해서 그 굵기에도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견디게끔 해라.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도 이게 5-53 여기에서는 이거 어떤 기준이에요? 6034-5 이렇게 가면 6034-5에서는 어떤 허용전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챕터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장이 났을 때 큰 전류가 흘러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 여기 이제 과전류 보호. 이게 이제 과전류에 대한 보호 기준. 이것도 이제 요거는 과전류 보호가 있는 거죠. 60364-5에서는 상용 전원, 허용 전류, 그다음에 접지선의 전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네. 두 개의 기준에서 또 최소 굵기가 달라요. 적용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안전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굵기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최소 굵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를 생각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최소 굵기, 도체의 최소 굵기. 그러면 기계적 강도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포설하고 그러면서 기계적 강도가 이상이 돼야 된다. 그 기본적인 굵기 산정은 항상 거기에 흐를 수 있는 연속 허용 전류가 있든지 아니면 단시간 과전류가 있으면 그거에 견디게끔 하는 겁니다.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게끔 하는 거예요. SPD는 근데 평상시 다 단시간 과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접지선이 되는 거죠. 자. 접지선에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피레기의 접지선의 굵기는 접지선의 굵기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달라지죠. 임피던스 달라지고 당연히 R도 다르지만 XL 값, L에 의한 성분도 당연히 있죠. 근데 피레기에서 서지에 의한 얘기를 할 때 이걸 이제 임피던스로 표현하는데 R의 영향과 L의 영향이 있는데 뭐의 영향이 커요? 서지 전류에서는?
서지 전류를 억제하는 요소로 R이 요소가 큽니까? LA 요소가 큽니까? L의 요소가 엄청나게 커지죠. 왜냐하면 L은 억제할 때 역기전력이 생겨서 억제가 되는데 LDT분의 DI니까. 아까 우리 과도 현상 공부했던 것처럼 이게 다 연결이 사실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LDT분의 DI만큼 역기전력이 여기에 빵 뜬다라고 하면 방전전류가 쫙 흘려줘야 되는데 DT분의 DI만큼의 역기전력만큼 방전전류가 제대로 안 흐르게 되고 그런 요소는 여기에 역기전력 전압으로 뜨게 되고 여기 선로에 생기는 전압은 어디에 걸려요? 기기에 다 걸립니다. 이 전압이. 그럼 SPD는 내가 요만큼 딱 잘라낼 수 있는 성능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다? 전선이 가늘어지면 올라간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SPD의 최소 굵기에 대한 기준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다 해놓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굵기가 2.5 뭐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상당히 이제 높은 16스퀘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어떤 거요? 그러네요. 잘못 썼네. 오타네. 아, 네. 엄청나게 큰 굵기로 할 뻔했네요. 밀리메타 제곱입니다. 밀리메타 제곱. 아, 역시. 감사합니다. 이런 엄청난 오타를. 제가, 이거는, 제가 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타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타임으로 가는 겁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기울기가 있잖아요. 공부하기가 기술사 공부가 이게 만만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고 사실 SPD를 쫙 제가 강의를 한번 샥 하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좀 빨리 끝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데 제가 여기서 이걸 띄우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제 학원 홍보 타임입니다. 학원에 다니면은 그래도 똑같이 길이는 가야 돼요. 이제 마라톤이다라고 하면 42.195는 다 뛰어야 되는데 혼자서 뛰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때로는 이쪽으로 뛰시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방향이 잘못 잡히는 부분이 있다면 결승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게 이제 학원이다. 같이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강사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다라는. 어차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정리하고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암기편 이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만들어서 제가 결국에는 만들어 드리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하는 거니까 이제 잠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차피 힘든 공부인데 조금이라도 좀 쉽게 가기 위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학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홍보 타임입니다. 개강 안내 다 아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8월 25일, 24일 이때 이제 개강합니다. 개강하니까 이제 잘 접수를 해주시고 여기 핵심 요 주에요. 네 번째 주일 겁니다. 마지막 주에서 바로 전주. 요 주에 이제 월요일 날 개강하고 토요일 날 개강하고 일요일 날 이렇게 개강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뭐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는데 이미 다 매진이 됐습니다. 매진이 이제 상당히 일찍 매진이 되니까 여러분들 좀 혹시 다음 분기에 신청을 하시려면 조금 빠르게 좀 예약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됐고 매진 임박 우리 심화과정 우리 문철영 교수님 이제 한 90% 지금 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진이 임박했으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빨리 접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정리반 있는데 종합정리반에 임교정 교수님이 상당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좋은 회사 다니다가 지금 그만두고 강의하거든요. 네, 그만큼 KT가 공기업은 이제 아니죠. 근데 하여튼 좋은 회사잖아요. 좋은 회사 다니다가 지금 그만두고 하기 때문에 이 제대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리고 발송 배전도 있고 전기 안전도 있고 소방도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혹시 질문하시면 제가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종합정리반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다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인데 제가 이거
이거구나. 제가 오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임교준 교수님 이제 교재인데, 정리된 교재인데, 이제 글씨가 너무 작은데 새롭게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다 정리하고 새로운 기준 다 넣고, 기존에 이제 임교준 교수님이 공부할 때 있었던 서브노트인데 다 공부해서 정리해가지고 잘 지금 정리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잘하고 있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돼요. 그 대신 이제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등록해 주시고, 지금 한 턴 했는데 사람들 되게 좋아하십니다. 강의 잘 한다고. 왜 회사를 그만둔지 알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문 교수님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심화반이죠. 심화반도 문 교수님이 교재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옛날부터 문 교수님 정리 잘하니까 그 책 좀 만드시라 제가 그랬는데 계속 안 만들고 버티시다가 이번에 만드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2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요걸로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자체 교재로. 자, 이렇게 사시고, 뭐 책만 사가시는 분들한테 아직 못 팔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제본도 지금 등록하신 분들 정도만 제본을 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되고, 뭐 제가 이거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축축축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려니까 갑자기 쑥스러워져가지고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곧 개강하니까 많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저 이런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월요일날 월요반도 좀 모의고사에 대한 첨삭 지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범 답안도 또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분석한다라고 했죠. 분석해가지고 제가 핵심 문제를 다시 이제 만들 겁니다. 다시 만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기 첨삭 지도도 하고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도 하고 모범 답안도 본인이 만들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테지만 본인이 만들어서 배포를 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월요반 문제풀이반으로 핵심 문제풀이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쓰는 게 중요하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반 우리 홍 교수님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를 상당히 잘하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모의고사를 합니다. 그 합격한 사람은 또 팔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가려고 하지 마시고, 합격한 사람은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합격하신 분 지금까지 쓴 거를 그냥 이렇게 묶어본 거거든요. 이게 당연히 모의고사 반에 가도 이런 게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반에서도 이렇게 써오라고 숙제를 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써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이런 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이분 엄청 빨리 합격했잖아요. S기술사도 거의 이제 2점 몇 개월 하고 2점 몇 개월이래. 2점 몇 년 하고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렇게 열심히 작성하고, 또 그냥 막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잘 받게끔 작성을 해야죠. 이렇게 하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뭐라고 할까, 이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또 하지만 암기도 또 반복적으로 보면서 암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일단 내가 써질 수 있는지 안 써지는지 확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에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오면 숙제도 내주고, 숙제 따라가느라고 막 하다 보면 작성이 되고, 작성하다 보면 시험장 가니까 써지고, 그죠? 이번에 좀 더 많이 쓰셨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나가는군요. 자, 지난번보다 많이 쓰면 된 겁니다. 이제 합격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음엔 또 더 많이 쓰면 또 합격을 하시든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과정들이 있으니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1교시 마치고 끝낼게요. 왜냐하면 쉬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좀 훅 끝내기 위해서 1교시 마치고 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수평 트레이 포설시 포설 방법에 대해서, 포설 기준에 대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수평 트레이라고 정해줬고, 그죠? 그럼 거기에 다심과 단심에 대해서 정해줬으니까 기본은 뭡니까? 다심이든 단심이든 어떻게 포설해요? 단층 포설해라, 이게 기본이잖아요. 트레이의 규격 선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도 단층 포설할 수 있는 트레이의 이 와이드의 폭을 우리가 선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규격 선정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1단, 2단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 1단, 2단 간에 여기 300mm 간격을 띄우라는 거고, 벽체하고 20mm 간격을 띄우라, 이게 기준입니다. 그죠? 이거 외에 뭐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이 기준을 이렇게 세운 이유는 뭐예요?
EU. 네. 그쵸.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를 텐데, 전류 I가 흐르면 알자생할 만큼 열이 발생하고, 이게 이제 주변으로 이제 방열이 돼야 되는데, 주변의 방열을 고려해서 연속적으로 문제가 없는 온도, CV 케이블은 몇 도예요? 연속 허용 온도가 90도 C, 90도 C 이내로 내가 흘려도 문제없는 이 전류의 크기, 이게 연속 허용 전류인데, 연속 허용 전류, 그죠?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에? 뭐 IC든 KC든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게 다심이면 다심의 트레이에 태운다,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다 이랬을 때 어떤 공사입니까? A부터 G 공사 중에 E나 F인데, 트레이 생각하면 E나 F 중에 다심이면 E, 단심이면 F, 그죠? 이건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공사에 대한 허용 전류가 있잖아요. 이 단면적별로, 여기 도체의 단면적별로 그 종류를 결정짓기 위한 공사 방법인 거예요. 그 이거보다 여기 예를 들어서 더 막 혹시 이렇게 쌓아놓는다, 혹시라도 이 쌓아놓는 게 어떻게 보면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쌓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방열이 안 되잖아요. 방열이 안 되면은 온도가 90도씨 이상이 될 수가 있고, 허용 온도를 이렇게 그냥 E의 기본으로 잡으면, 그러면 그 허용 전류를 그러면은 이제 낮춰야 되는 거죠. 감소 계수를 적용해가지고, 많이 모여서 갈 때 감소 계수를 적용하는 기준이 또 IC에 어떤 기준에 가면 있으니까, 그게 적법하게 전류를 줄이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게 복잡하니까 안 할 거고, 안 할 거니까 이제 KC 기준에서 이제 단층으로 포설을 해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간격이 줄어들면 방열이 더 안 될 거니까, 주변의 온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300mm는 간격을 띄워야 된다. 자, 이제 수직으로 가면 얼마가 돼야 돼요? 간격이 225, 그죠? 225 정도면 된다, 이렇게 기준이 나온 거죠. 그럼 수직으로 할 때는 방열이 더 잘 되니까 조금 좁혀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측면하고 딱 붙어 있으면 방열이 안 되니까 바로 붙어 있는 녀석이 띄워줘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또 수직 포설로 가면은 여기 벽체하고 조형제하고 띄우는 간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0.3D인가요? 네, 이게 도체의 굵기에 따라서 단면적을, 그러니까 띄울 수 있는 간격을 정해놨죠. 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거를 이해하고 이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아직 우리가 제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게 옆에 있는 그림이긴 해요. 얘는 딱 붙어서 해라고 해놓고 얘는 왜 또 띄우라고 해놨냐. 만약에 띄우라고 해놨으면 E 공사, F 공사는 붙여서 그냥 쭉 포설하는 그런 공법인 거고, 그 다음에 G 공사 같은 것이 사실 띄우는 공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띄우는 공법인데 요거를 쳐다보면 여기 단심에서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단심 케이블들을 이렇게 띄워놨을 때 허용적이 상당히 커지죠. 근데 다심에서 이게 적용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못 찾아본 걸 수도 있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아직 그렇게 딱 나온 게 없어가지고 아직은 개인적으로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긴 한데,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이제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준 적으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도 이제 같이 적어주면 되는 거고, 아직 확실하게 이해 안 됐지만 같이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격이 좁을 경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감소 계수를 적용해서 전류를 작게 흘리게 하든지, 아니면 많이 이제 표에 있는 전류대로 흐르게 하려면 단층 포설을 하든지, 여기서도 이제 회로수에 따라서 또 감소 계수를 적용을 해줘야지 됩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11번 IK, IP 등급.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바로 전주 시험 보기 바로 전주 했죠? IK 등급 맞나요? 네, IK 등급, IP 등급 하면서 IP는 이거는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자 그랬잖아요. 근데 안 나오던 게 시험에 훅 나와가지고 제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만큼으로 여러분들 쓰셨을까 모르겠는데, 우선 뭐 여기 0에서부터 10까지 있다, 이거 이제 아시면 쓰시면 되고, 이게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한 에너지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기능인 거죠. 어떤 물체가. 그거에 대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암기 못하지 당연히. 내가 혹시라도 우리 이제 여러분들 숙제 해온 거 보니까 1개 정도 쓰신 분들 있더라고요. 10 해가지고 RPC 같은 경우에는, IKC 같은 경우에는 5kg의 40cm, 그리고 에너지가 20줄이다. 20줄, 그죠? 요 정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래도 요 정도는 썼겠다. 그리고 요거를 혹시 암기해서 쓰면 9도 쓸 수 있어요. 높이가
40에서 20으로 줄어들고 줄이 20에서 10줄로 딱 절반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정도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작성해 나가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 표를 쓰는 것보다는 개념을 적고 개념을 적으면서 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공부는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공부는 여기까지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막 암기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다 암기하는 건 이런 거는 불가능한 요소니까. 자, 그다음에 IP 등급은 문자가 두 개죠. 문자가 이제 뭐 첫 번째 문자는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문자가 이제 먼지에 대한 거 또는 어떤 물체에 대한 거에 대해서 보호하는 거고 두 번째 문자는 물에 대해서 보호하는 거죠. 여기 IP69라고 쓴 이유는 이건 이제 최대로 써본 겁니다. 그리고 얘도 IP69 이거를 어떻게 1에서 6, 0에서 6까지 0에서 9까지 어떻게 암기를 해요. 그냥 개념을 적어야죠. 이런 그림 하나 그려놓고 주변의 먼지 또는 주변에 어떤 고형 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는 이 물이 침투하지 마. 뭐 이런 그림 또는 뭐 그냥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이런 그림 그려놓고 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0에서부터 9까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자동차에서 IK는 전기자동차의 충전기죠. 충전기 외함의 충격은 IK08. 그 다음에 우리 IP 등급은 5개에 있을 때 IP44. 과거에는 X4 이렇게 해놨잖아요. X4로 해놨으면 고형 물질에 대한 거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네가 알아서 그냥 하는 거고 방수에 대한 기준은 만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케이스가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내용이 이제 5개 옥내 해가지고 44, 그 다음에 41 이렇게 해서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이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근데 암기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에 대해서 공부하시오. 그럼 이제 전원 설비, 그죠? 그 다음에 충전기, 충전기에서 자동차로 가는 그런 충전 케이블, 그리고 이 자동차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기타 설비,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리고 추가하셨어요? 네. 추가가 된 거예요. 맞아요.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충전기에 대해서 설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막 작성하시오라고 과거에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긴 한데 이것도 시험 문제로는 상당히 깊숙한 거를 물어본 거죠. 한 부분을 딱 찍어가지고 물어본 거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암기하고 있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IP 등급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IK 등급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러면 좀 낫죠. 난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전기 자동차에서 등급을 표현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IK는 강의할 때 이거는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면접에서는 물어보니까 그 정도로 공부하자 그랬는데 훅 나와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내진, 면진, 재진. 그래서 우리는 교재에 있죠. 교재 리비전 6 교재에 있는데 리비전 6 교재에 있는 이유는 과거에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하다라고 해서 제가 노는 겁니다. 그래서 내진, 그 다음에 재진, 면진 차례대로 이렇게 우리 공부하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내진, 면진, 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라고 하면 시험 문제대로 목차를 달아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면진, 재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개념은 쉽죠. 내진은 어떻게 한다? 견딘다. 내진은 견딘다. 그럼 뭐가 견뎌요? 이게 전기설비다라고 그냥 생각해 보면 전기설비가 어디에 견딥니까? 지진력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면 여기에서 얘가 여기 어떤 앙카로 고정을 해놨을 때 앙카에 어떤 전단력 이런 힘이 생기죠. 거기에 견뎌야 된다. 또 그 다음에 흔들리면서 높이 어떤 어떤 물체의 높이가 있으니까 얘가 옆으로 이렇게 뽑혀 나가려는 힘이 생기잖아요. 뽑혀는 인발력 이런 거에 이제 견딘다. 그래서 수평작용력, 수직작용력에 견뎌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수평작용력은 얼마가 생겨요? 그냥 개념식만 우리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 H, 그 다음에 여기 W, 뭐 P,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킬로그램 포스 맞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작용력이 생긴다. 알파 H가 뭐예요? 수평으로 작용하는 어떤 설계 지진 가속도 계수, 그죠? 암기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디 갔어?
생각이 잘 안 난다 이러면 조만한 책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그러면 빨리 펴가지고 그럴 때 공부할 때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겁니다. 빨리 펴가지고 쑥 해서 이거를 자주 보면 이제 어딘지 빠르게 나타나겠죠. 어딘지 빨리 못 찾으면 저처럼 이렇게 빨리 못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봐서 비례 방제 있으니까 축축 쳐 넘어가서 여기에 네, 여기 있다 내진이 사실 뭐 조금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 나오네. 여기에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제가 해드린 거 여기 나오면 이제 이것도 리비전 되면 좋은 교재가 될 텐데 뭐라고 할까요? 이게 소방에 의한 거 예전에 이제 예문사 교재에 있는 거 그 K 개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은 같죠? 지금 이렇게 제가 쓴 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대한전기협회 그죠? 거기에서 나와 있는 이제 이 내진 대책에 나와 있는 식입니다. 근데 이게 좋아서 우리 이걸로 암기하자라고 우리 서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그냥 이거 수직으로 그대로 쓰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 수평을 가지고 쓰려면 몇 %입니까? 2분의 1 그죠? 이만큼 작용을 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내진, 면진, 재진의 의미만 간단하게 쓰셔도 점수 잘 주실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내진에서는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내진 설계는 이런 의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는 지금 배포된 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런 그림도 간단하게 그려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내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재료도 견뎌야 되는 이 재료도 그죠? 내진에 대해서 견뎌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진, 재진 보시면 되죠. 면진은 여기에다가 어떤 장치를 둬가지고 지진력이 와도 전기 설비는 흔들리지 않게 어떤 물체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면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재진은 여기 어떤 구조물이 충분히 힘이 분산되어서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택한 거 이런 게 재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 터널 조명입니다. 그래서 글레어 제한과 플리커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글레어 제한. 자, 글레어 제한은 우리가 몇 프로? TI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제한값을 몇 프로 둡니까? 15%로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문제 해설을 싹 보면서 준비할 때는 자꾸 물어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이냐 이하냐 막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오늘 시간을 빨리 가야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25% 미만 요걸 이제 하고 계시면 되고 이거를 암기하실 분이 계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개념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 됩니다. 지금 개념도를 그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는 뭔가 개념을 이렇게 그리셔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터널이니까 이렇게 터널을 그려 놓으시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든지 그래서 그려 놓으시고 터널 내에서 차를 살짝 이렇게 뭐 또 그리시고 쭉 가는 방향에서 조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명이 쭉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조명에서의 글레어 제한이잖아요. 눈부심에 대한 제한을 나타낸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조명에서 빛이 여기 노면으로도 갈 테고 그 다음에 뭐 옆으로도 갈 테고 노면에 와가지고 노면 휘도가 생기고 그럼 여기에서 운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면 운전자 눈으로 노면 휘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빛에서 나가는 이 휘도도 들어가겠죠. 이거에 의해서 이제 글레어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 LR분의 LV 이렇게 했는데 LR 여기 노면의 휘도 LR 아닙니까? LR. 그 다음에 여기 조명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수직 옆에 벽이 있으면 거기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쫙 가는 이런 이 휘도를 나타내는 게 LV인 거죠. LV. 그리고 이제 광막휘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광막휘도 하면은 어디에 나와요? 눈물 글레어 중에 글레어의 종류. 감불직반, 그죠? 감는 글레어, 불쾌 글레어, 직시 글레어, 반사 글레어가 있는데 감는 글레어에 보면 광막 현상 이런 거 나오죠. 글레어에 의한 광막 현상, 광막 현상에 의해서 이제 우리 시각적인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글레어도 시각적인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95 곱하기 65 곱하기 이것까지 막 암기하거나 그런 건 조금 힘든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면에 노면 휘도가 있고 그러한 이런
5칸델라 뭐 미만이냐 이하냐라고 했는데 5칸델라 미만이냐 이하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터널 조명에서 어디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구부, 기본부, 출구부 중에 세 개 중에 5칸델라 정도면은 어디예요? 5칸델라 퍼 제곱미터. 이게 이 ONT 그죠? 기본부 그죠? 이게 그럼 이제 이런 것도 개념이죠. 이게 입구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노민 희도 값이 막 250, 300 막 이것까지 가지 않아요? 입구부는 입구부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기본부에서의 얘기다. 이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의 어떤 글레어 제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여기 조명으로부터 오는 이 글레어가 좀 제한이 돼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읽다 보면 여기 차량이 여기 좀 운전자에서 시각이 이렇게 쫙 바라보는 방향에서 살짝 1도 이하다라고 했는데 조명이 이제 뭐 이제 살짝 기본적으로 위에 있겠지만 이 차양이 되잖아요. 이게 차양이 되니까 몇 도입니까? 20도 그죠? 20도. 20도 위로에 있는 바로 이 위에 있는 조명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보다 높은 조명은 그 아래에서 있는 조명들이 쫙 보이니까 거기서부터의 글레어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에서 TI 값이 15%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리커 개념이 뭡니까? 여기 밝고 상대적으로 약간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배광을 내는 거잖아요. 배광을 내는데 밝고 어둡고 이렇게 되는데 지나간다. 그러니까 밝고 어둡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터널 조명에서. 그 터널 조명에서의 플리커다. 이게 터널 조명에서의 플리커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일반 조명에서의 플리커는 뭡니까? 광속의 변화. 그죠? 광속의 변화는 왜 생겨요? 조명의 광속의 변화는 전압 변동. 그죠? 전압 변동에서 광속 변화가 생기고 그거에 의한 플리커가 있는 건데 얘는 터널 조명에서는 이제 지나가면서 생기는 어둡고 밝고 하는 플리커가 되는 거죠. 이게 몇 헤르츠를 피해야 된다? 기준에서? 제 생일이 언제라고요? 제 생일이 며칠이다? 4월 11일이다. 제 생일에 이 플리커를 피해야 된다. 그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면 기본반을 안 들으신 분이지. 그죠? 4에서 11헤르츠를 피해야 된다. 이날 저를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한테 밥 사줘야 되니까 저를 만나시면. 자, 이게 이제 플리커 제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플리커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래프로 그리면 가장 플리커가 심한 헤르츠 몇 헤르츠라고 우리 하면 좋습니까? 10헤르츠. 그래서 전압 플리커 할 때 우리가 V10으로 환산하잖아요. 항상 이 10헤르츠로 환산하는 전압의 변동 기준 이런 것들로 환산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4에서 11헤르츠를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됩니다. 아니면 의미적으로 여기는 약간 완만하게 여기는 조금 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게 개념이잖아요. 저 이거 제가 합격할 때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103회 제가 합격할 때 터널 조명에서 플리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거든요. 저 이런 거 암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암기한 거 없고 이 개념만 알고 있었어요. 이 개념을 그렸습니다. 시험장에서 쫙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속도 예를 들어서 100km/h를 초로 메타퍼스크로 환산을 하고 간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간격이 요즘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일반적인 겁니다. 터널의 형태에 따라 다 다르니까 이제 와트수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 10m 정도 돼요. 기본부 간격이. 그럼 10m 정도로 쫙 되어 있을 때 여기 10m 간격이니까 나누기 10을 하면 2.7헤르츠 정도가 이제 플리커 헤르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여기 2.7의 영역 이거는 괜찮고 여기 11헤르츠보다 더 많아도 괜찮고 4에서 10 최대가 10이고 4에서 11헤르츠 요거 내에서 발생하는 거를 이제 피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다라고 봅니다.